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중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무역 전쟁은 기술 패권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경제 전쟁은 멀리 떨어진 우리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대구는 중요한 뮤지컬 시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지역 뮤지컬 발전에 공헌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뮤지컬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뮤지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알아봅니다. 먼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단골 손님이십니다. 네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미중 무역 전쟁이다. 또 이제 화웨이와의 기술 패권 전쟁이다. 네네. 먼 나라 얘기처럼 이제 들리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이 네. 있을 수밖에 네,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날갯짓이 태풍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태풍처럼 보여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태풍에 네. 지금 한가운데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네.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을 것 같네요. 네. 이 무역 전쟁은 사실 우리나라에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제 구조를 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 당연히 네. 중요한 사안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무역 비중을 살펴보면 네. 중국이 약 26%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12% 정도 되거든요. 네. 합쳐서 38% 거의 40% 정도를 네. 미국과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이 우리나라의 수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네. 것 같고요.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 제품 수입 줄여야겠다. 네. 그리고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한국 제품은 안전하게 그럼 계속해서 예전처럼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럴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 상당수가 또 중국이 이걸 2차로 가공을 해서 네.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말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이 네.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중국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중간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품을 사갖고 네. 와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관세를 높인다고 하니까 네네. 수출이 어려워지고 네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부터 부품 수입하는 것도 어려워질 테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드니까 네네. 수출 위주의 경제 이 구조가 타격을 받는다. 결국 이제 그런 줄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네. 이제 경제 성장률도 점점 떨어지게 네.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고질적인 문제에 봉착할 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미중 무역 전쟁은 지금 어떤 양상입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악화 경로로 네. 가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작년에 이제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10% 네. 약 2천억 달러치 우리 돈으로 따지면 환산을 하면 200조, 네. 200조가 조금 넘는 네. 수준인데 작년에 10%의 관세를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다가 올해 5월 10일 날 자정을 기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10% 너무 낮다. 네. 25%로 올리겠다라고 네.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5월 10일부터 바로 올린 거는 아니고요. 네. 5월 10일 날 중국 항구를 네. 출항한 네. 제품부터 이제 네. 미국에 도착하면 바로 이제 적용이 되겠죠. 네. 보통 중국 제품이 3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5월 10일 날 출발한 중국 제품들이 네. 5월 말 내지는 6월 초 정도에 네. 미국에 도착할 거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6월 달이 시작되면 네. 바로 관세가 25%로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도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강력한 펀치를 한 방 날리니까 네. 중국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5월 10일 날 25%로 올리겠다고 선언을 네. 하니까 5월 13일 날 바로 중국의 시진핑도
그러면 600억 달러 규모의 네.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서 맞불을 놓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강한 대치 네. 상태로 가는 거죠. 네. 이러고 났더니 미국은 그러면 중국산 네. 나머지 3,250억 네. 달러에 대해서 추가로 여기는 네. 관세가 지금 부과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네. 추가로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다. 네. 다시 조금 더 공격의 수위를 네. 높이고 있는 거죠. 네. 이랬더니- 거의 모든 중국 제품 수입 제품에 대해서 관세 25%를 그렇습니다. 올리겠다 이 말이죠. 3,250억 달러에 네. 대해서 추가로 하겠다 네. 그런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네. 사실 미국이 1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 규모가 약 5,500억 달러 정도 네.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천억 달러 이미 25% 부과하고 네. 있죠. 그다음에 3천억 달러 넘게 네.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네. 모든 중국 제품에 네.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그럼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600억 달러 어치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네네. 또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은 게 지금 있습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 네. 이제 그 수출을 수출을 하지 않겠다. 억제하겠다. 뭐 이런 네. 억제 안 하겠다까지는 아니었고 네. 아니고 히토류 수출을 네. 제한하는 방법들을 검토하겠다. 이 히토류라는 것은 전자제품의 네. 생산이라든지 혹은 네. 미국의 군수 물자들 생산하는 네.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이 거의 전 세계 히토류의 95% 이상을 생산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억제해버리겠다. 그러면 전 세계 IT 네. 산업이라든지 혹은 군수 산업에 있어서 네. 굉장히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네. 분명하거든요. 네. 지난달 5월 15일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화웨이 제품의 사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고 그 네, 다음 그렇습니다. 날은 또 상무부가 네. 그 거래 제한 기업 목록을 발표했는데 화웨이가 그렇습니다. 들어있습니다. 뭐 다른 네네. 기업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는 안드로이드 체계를 공급하지 않겠다 이랬고 그러면 결국 우리도 알고 있지만은 뭐 휴대폰, 휴대폰 유튜브나 뭐 지메일 네. 또 플레이 스토어 네. 그다음에 또 구글 맵 이런 거 이제 화웨이 그 모바일 같은 데는 심지 못한다는 탑재를 얘기 아닙니까? 못한다는 의미가 네.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뭐 화웨이가 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텔이나 퀄컴 같은 데도 그 화웨이 쪽에 뭐 칩이나 여러 가지 부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 보도에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 같은데 영국의 암이라는 네네. 그런 기업은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한다고 설계를 그러더라고요. 하는 거죠. 그런 데서도 화웨이와 거래를 끊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전쟁이 이제 화웨이 기술 전쟁으로까지 번지지 않는가, 화웨이는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카드를 꺼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가장 강력한 전선이 지금 IT 기업 쪽에서 형성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은 가장 강력한 전선을 화웨이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화웨이에 대해서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화웨이는 굉장히 큰 기업, 굉장히 네. 중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것 네. 같고요.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중국판 삼성전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2012년의 경우를 보면 이미 2012년에 세계 1위 통신 장비 업체로 등극을 네. 했고요. 네. 전 세계 모바일 장비 시장 점유율이 무려 30%에 30%. 해당하는 네.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IT 대기업, IT 네. 공룡이다라고 표현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죠. 네. 그런데 네. 이제 화웨이가 그동안 중국 정부의 이제 다양한 종류의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네. 미국 정부의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아왔던 기업이거든요. 화웨이가 지금 예를 들자면 지적재산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왔다. 네. 그리고 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IT 기업으로부터 네. 굉장히 고급 기술들 네. 많이 이제 쉽게 말하면 많이 이제 도용을 했다라는 네. 그런 이제 그 의심을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스파이 행위를 했다 네. 뭐 이런 이제 의심까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적 재산권의 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더 이상 놔둘 수는 없을 것 네. 같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무역 분쟁에 있어서 화웨이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 이제 무역 분쟁이 점점 격화가 되었을 때
만약에 미국이 화웨이를 공격을 해서 화웨이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이번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다라는 네. 그러한 굉장히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이름은 지금 무역 전쟁이라고 붙어 네.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 네. 향후 미래의 그 헤게모니를 누가 줄 것이냐에 네. 대한 패권 다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무역 전쟁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패권 다툼의 전초전 내지는 상징적인 전쟁의 의미를 네.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국이 2037, 8년, 2040년 가까이 되면은 미국의 GDP를 추월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뭐 당연히 막아야 되겠고 뭐 네네. 넘어가면 그리고 또 군사 이제 비용도 늘어나고 하니까요. 중국은 2025 제조라고, 네, 2025. 2025 네. 제조라고 해서 네. 2025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조업 국가로 네. 발전하겠다 이런 이제 네. 계획들을 세워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네. 위협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의 권한들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는데 네. 제조업에 있어서도 세계 최대의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중국이 미국의 턱 밑까지 쫓아와서 네.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네. 변신한다는 의미인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기술 패권을 다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화웨이가 갖고 있는 그 기술 중에 이제 5G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허 기술도 다른 어느 기업보다도 뭐 미국에 있는 기업보다도 특허 기술도 많이 갖고 있고 네네. 그리고 중국 자체가 5G 기술이 이제 미국보다 앞섰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 5G 기술은 뭐 이제 미래 산업에서 핵심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화웨이가 갖고 있는 5G 기술, 중국이 갖고 있는 5G 기술이 자,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미국을 위협할 만큼 그렇게 발전해 있나요? 일단은 미국과 비교를 한다면 사실은 네. 미국에 거의 근접해 있다 내지는 미국보다 오히려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평가할 네.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5G 장비 분야를 살펴보면 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약 14억 달러를 이제 5G 장비 개발 R&D에 투자를 네.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5G 특허의 20%를 네. 화웨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기업이 네. 전 세계 5G 특허의 20%를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특허를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네. 얘기는 5G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표준을 설정할 것이냐 내지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냐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이제 기술 표준화에 유리한 그렇습니다.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이미 점령하고 있다라고 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신기술 개발, 5G와 관련된 신기술 개발 기여도 1위가 네. 화웨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는 5G 기술 내지는 이와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네.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가능한 네. 부분이고요. 미국은 혹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그 관세는 수입업체가 그거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25% 관세를 붙여서 물건을 수입해 오면은 물가는 또 올라갈 거고. 그렇지만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네, 히토류는 또 안 네. 준다고 그러고. 네네. 또 화웨이에 대한 뭐 기술 체계는 공급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화웨이는 이제 유럽으로 많이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그 화웨이로부터 장비를 이제 많은 나라들이 수입하는데, 그러니까는 공격은 할 수 있지만 손해도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큰 카운터 펀치를 때릴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도 많이 맞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의 일단 판결은. 이제 이걸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네. 전쟁이기 때문에 네. 공격을 하면 그만큼의 피해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미국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그렇지만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피해를 받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미국도 일정 수준 이렇게 때렸으면 네.
이렇게 반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반격을 받으면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는 음. 어떻게 보면 양쪽 다 피해를 보는 이런 소모전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네. 이제 합리적인 것 같고요. 하지만 물론- 이기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소모전으로 갔을 때 네. 어느 쪽이 훨씬 더 큰 소모를 하느냐. 네. 현재까지는 아마 중국 쪽의 소모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것은 무역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5,500억 달러 네. 정도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규모가 2천억 달러도 네.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 무역 전쟁을 벌였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이냐? 당연히 미국 쪽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미국은 5,500억 달러치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우리 수입 안 하겠다고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도 수입 안 하겠다. 그렇지만 중국이 수입하는 규모는 굉장히 적거든요. 미국에 네.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이 싸움에서 일단은 주도권은 미국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네.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중국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올 들어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 그 적자폭이 좀 줄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보니까 미국의 이제 다우존스 지수나 S&P 500 지수나 이런 것도 뭐 한동안 올랐다가 지금은 좀 뭐 내리긴 내렸는데.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 피해를 반영을 하는 피해도 본다는 피해를 것이죠. 반영하는 네. 것이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수입되는 물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의 중국 제품 내지는 다른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소비가 축소되죠. 위축될 수밖에 네. 없는 것이거든요. 네. 소비가 위축이 되면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도 네.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네.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음. 이것이 미국이 지불하게 되는 네. 가장 큰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미중 싸움에 패권을 다투는 이런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대중국 수출, 대미국 수출 그리고 또 중국 수출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 홍콩으로 수출도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향을 받고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네, 받을 그리고 가능성이 높죠. 중국으로 수출하는 나라의 수출도 그들 나라도 중국의 수출이 좀 약해질 거니까 네네. 우리나라로부터 부품 수입이라든가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엔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어쨌든 이 수출 전선에 큰 타격을 입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특히 그 LG 있지 않습니까? 네네. LG 같은 경우에는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대부분을 80%를 중국으로 수출을 하죠. 그리고 LG전자도 뭐 몇 조, 2조 이상을 이제 중국에 수출하고요. 네네. 그리고 LG 생활건강은 사실 중국 때문에 뭐 주가도 오르고 기업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제 영향을 받았죠. 네. 그런데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5G에 이제 그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18,000 기지국 중에서 90%를 화웨이 제품을 장비로, 쓴답니다. 네, 그렇게 자, 한 걸로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 LG는 특히 이제 중국과의 거래가 많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LG 그 예를 든다면은 미국에서는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라. 또 그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럼 두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그 중국 수출이 더 어려워지고 LG 같은 기업은 특히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심지어는 그 뭐 제2의 사드 사태까지 그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기업 부담으로 네.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물론 경제 의존도는 중국에 대해서 가장 높습니다. 네. 25% 정도의 경제 의존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도 사실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의 거래를 끊으라고
우리나라의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네. 입장에서는 물론 중국으로부터 계속 우리랑 거래를 유지해달라.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 전에 이제 국내를 런정페이 회장이 실제로 국내를 직접 방문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LG와 같은 그런 대형 IT 업체들을 돌면서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지 말아달라. 화웨이는 충분히 미국과의 전쟁을 버텨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 작업을 실제로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게 된다면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지난번에 사드 보복을 네. 받았던 네. 것처럼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겠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보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LG로부터 수입을 안 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의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네. 우리가 사드 보복 때 네. 중국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네. 우리나라 제품들을 네. 못 사게 방해를 했던 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LG라든지 혹은 삼성이 화웨이의 거래를 중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서도 그러면 삼성이라든지 혹은 네. LG에 대해서 네. 그럼 우리도 그쪽으로부터 거래를 중단해버리겠다. 네. 단순히 반도체 이외의 제품까지 이러한 이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들이 네. 충분히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는데 타격을 또 화웨이 전쟁까지 벌어지면 기술 전쟁까지 본격화되면은 네네. 또 그에 상응하는 우리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커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다 이제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하는 사실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사드 보복을 당했을 때 굉장히 큰 피해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만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 중국 네.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 이러면서 새로운 관광객 수요라든지 예를 네. 들자면 그 베트남이라든지 네. 혹은 동남아 국가들 다양한 국가들로 이렇게 거래처를 옮기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화웨이가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화웨이와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네.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네. 미칠 네.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사드 보복 때 했던 그런 경험들을 다시 한번 되살릴 필요성은 있다는 네. 거죠. 지금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 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동남아 주요 국가들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쪽은 사실은 미국과 직접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은 네. 아닌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중국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국가들과의 그 무역 협조를 네. 한다거나 혹은 네. 생산 협조, 그 거래처를 바꾸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다시 또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우회 경로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물론 대체 거래 국가를 더 늘려야 되겠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죠. 우리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도 않은데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싸움에 이제 중국과 우리 간에 이 거래가 줄어든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네. 봤을 때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억울하게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계속해서 느끼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까? 네.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네.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주도로 해서 사실 먹고 사는 국가인데 그 수출을 못하게 되면은 무역 수지가 악화라도 되면은 외화 보유고가 줄어들 테고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원화 환율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그래서 떨어지고 있죠. 네, 지금 이제 1,180원 넘었고 1,190원대 왔다 갔다 네.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전문가들은 우리 황 박사님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1,200원은 넘긴 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네. 1,2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 않을까. 네. 어차피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 쉽게 네. 단기간 안에 끝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네. 오히려 악화와 조금 더 악화됐다가 네. 다시 또 완화됐다가 다시 또 악화되는 이런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화 과정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네. 환율이 1,2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가능성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자 이제 수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수출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수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네. 미치죠. 그런데 여기다가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해에 대한 제재가 강하니 우리와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기라도 하면은 또 거기다가 중국으로 수출은 더 줄어들 것이고 네네. 그렇다면은 수출이 무역 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환율은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이게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무역 수지 흑자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무역 수지가 혹시 막 적자로 돌아갈 우려는 없겠는가? 이래 되면은 뭐 환율은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일단 무역 수지가 네. 적자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것은 네.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수출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네. 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크게 이제 지금 현재가 위기 상황이다라고 해석하지는 않는 이유가 네.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고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달러 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다 뭐 이렇게까지는 해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면 상황은 일순간에 굉장히 네. 급변할 수 있다. 그런 네. 위험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환율이 상승하는 것 자체는 수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인 거죠. 네.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제품을 싸게 수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 하지만 네. 수출이 안 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무역 분쟁이 생기면 우리의 수출에 네.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네. 전망들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출을 최소한 흑자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어를 해내는 것은 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 이외로 이제 쉽게 말해서 조금 눈을 돌려서 중국을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노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네. 사실 우리나라가 1998년 외환 위기 때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금융위기 때 2008년입니까? 그때는 환율이 뭐 1,500~600원까지 1,600원까지 올랐었죠. 올랐었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 이후에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그 환율이라는 것이 인도 같은 나라 또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뭐 20배, 30배 이렇게 그렇습니다. 올라가고 지금은 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박사님 말씀은 물론 이제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서지 않으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다음에는 환율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찾을 것이다라는 거를 전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환율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올라간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네. 있느냐. 사실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네. 있거든요. 환율이 상승을 하더라도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네. 사실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대응할 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대안을 찾는다든가 네. 혹은 거래선을 바꾼다든가 새로운 방식의 생산 기술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환율이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라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오히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다행히도 그렇게 급격한 형태의 환율 네. 변화가 발생한 것 같지는 네. 않고요. 오히려 조금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완만한 형태의 환율 네. 변동이었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환율 상승이 그렇게 큰 문제를 그러니까 큰 위기 상황으로 가고 네.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경제, 우리 지역 경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우리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 포항에 이제 철강 그렇습니다. 제품을 이제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네. 중국에 수출하고요. IT 그리고 관련 부품들. 네. 또 네. 삼성전자도 이제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요. 구미에. 네. 우리 지역 대구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자동차 부품 그리고 뭐 섬유 직물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어쨌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생산하는 많은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지금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겁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네,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도 지금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장 크게 타격이 나타나는 분야로 보면 IT 분야, 네. 그다음에 철강 분야, 그다음에 네. 화학 분야 네.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 있는 네. 그런 업체들도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온다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될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네. IT 쪽 업체들, 그다음에 네. 철강 쪽 업체들, 화학 쪽 업체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인 거죠. 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중앙정부 차원도 아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네.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이런 중소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네. 없죠.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정부에 비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네. 재정적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정책적 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 대응의 여력들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네.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네. 없고요. 중소기업들 같은 네. 경우에는 자금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네. 사실상 대기업보다 훨씬 더 네. 크다고 볼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기업들은 더더욱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얼마 전에 이제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아니면 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주장이 이제 양립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네. 금리 인하 주장은 많이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일단 금리 예. 인하를 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네. 없어 보인다라는 네. 주장들이 네. 이제 설득력을 얻으면서 차라리 금리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 황 박사님도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고 주장을 이제 해오시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정 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재정 정책에도 네.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재정 정책은 좋은데 네.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수가 세수가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그 네. 많이 발굴해서 네. 세수가 좋아져서 어느 정도 돈을 쓸 수 있었는데 올해 더 좋아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발굴했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작년만큼 걷기는 네. 어렵죠. 그렇다면은 뭐 2010년대 초에 뭐 300억 그 300조 우리 예산이 그렇댔는데 네. 400조가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아마 국가 500조 예산이 500조 넘는다고 정도 그러는데 될 걸로 보고 재정 있습니다. 정책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국가 재정이 빚을 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국채 금리 같은 거는 올라가게 되죠. 국채금 이제 국가 재정이 네. 급격하게만 늘어나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국가 재정이 네. GDP와 비교를 했을 때 경제 네. 규모와 비교했을 때 네. 너무 급격하게 늘지만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부담을 그렇습니다. 주지는 네.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이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저금리 상태가 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0조에서 30조 정도를 네.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가 차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럼 거고요. 효과는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추경 예산을 지금 재정 풀어야 확- 된다고 하는데 네, 재정 확대를 네.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그 규모가 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민간으로 그게 다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일정 부분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경기 네. 부양 효과는 있을 걸로 예상을 네. 합니다. 다만 재정을 그렇게 확대해서 집행을 했을 때 네. 이것은 일회성일 가능성이 더 높은 네. 것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기보다는 재정을 풀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재정을 풀지 않으면 또 나빠지고 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재정을 확대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미래에 써야 될 자금을 미리 땡겨서 지금 네. 쓰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세대들이 조금 더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네. 미래 세대들이 쓸 수 있는 자원들을 미리 땡겨서 쓴다. 그 부담을 미래로 전가한다라는 의미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죠. 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부든 현재의 정부는 미래보다는 현재를 현재의 중시하게 상태가 가장 됐죠. 중요할 네. 수밖에 없죠. 네. 만일 재정 정책을 쓰지 않고 연착륙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이대로 아무것도-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내려가도록 이렇게 지켜보는 거 네네.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무것도 네. 예를 들자면 그냥 경제가 자연스럽게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보자라는 네. 말씀이신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이런 비판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사실상 네.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보여줘야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라도 조금 해봐야 되지 네. 않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중 무역 전쟁의 전개 양상 그리고 이제 기술 패권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됐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재정 정책을 좀 쓰는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는 21일부터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대구의 뮤지컬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는데요. 딤프 소식,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소식과 우리 지역 뮤지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오랜만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유리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매우 오랜만에 나오셨죠? 네. 뮤지컬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네. 네, 그 딤프 그러니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의 집행위원장을 하셨었죠. 네, 제가 2013년도, 14년도 2년간 네. 여기 집행위원장을 네. 했고요. 할 네. 때 아예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네. 수성 구민으로 살았었죠. 네, 지금은 대구 시민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님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주민등록을 다시 옮기셨나요? 다시 이제 그럼 지금은 서울 시민이십니까? 뭐 그런 셈이죠. 네, 계속 그렇지만 계시지 그랬습니까? 저는 뮤지컬 시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때 집행위원장을 하실 때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고 한국 뮤지컬 그리고 대구의 뮤지컬 산업은 매우 커졌다. 이런 평가가 계속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도 더 커졌나요? 한국 뮤지컬 시장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꽤 오랜 동안 한 20% 정도 되는 고성장을 해왔고요. 네. 네. 그런데 최근 한 3년간은 그렇게 이제 그 급진적인 성장을 하는 건 아니었고 네. 어느 면에서는 좀 정책이라고도 네. 보여지긴 하는데 네. 그건 뭐 사회 전반적인 네. 경제 침체와도 연관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점은 네. 우리 창작 뮤지컬이 해외 진출을 활발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 최근에 또 한 3, 4년 동안에 그 대형 창작 뮤지컬, 네. 천석 규모 공연장에서 장기 공연을 한 네. 대형 창작 뮤지컬들 성공 사례가 몇 개 작품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뮤지컬이 초연의 제작비를 한 50억
50건 정도 들여서 전혀 예상치들 않았는데 네. 초연에서 10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아, 100억 원 그렇습니까? 규모의. 네. 예, 그리고 또 이어서 마타리, 바타리, 네. 예, 또 벤허, 배너,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웃는 남자 네. 이런 뮤지컬들이 대형 창작 뮤지컬이면서 장기 네. 공연을 해서 초연에서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네. 그런 매출 결과를 보이고 성공 네. 사례가 돼서 네. 이제 한국 시장이 창작 뮤지컬 시장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죠. 네. 그 대구 뮤지컬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소비 시장으로서만 인식돼 왔는데 대구에서도 창작 뮤지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대구는 대구에 투란도트가 있죠. 네, 투란도트 있고요. 투란도트는 대구에서 만든 뮤지컬로 그리고 또 대구시가 네. 직접 제작한 뮤지컬로서 서울에 진출을 했고 네. 그리고 국내 창작 뮤지컬 중에 최초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뮤지컬이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유럽에 또 그 라이센스가 팔려서 진출하는 지금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네. 그래서 대구는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연이 되어 온 그런 창작 뮤지컬을 만든 유일한 도시라고 보고 네. 있고 그리고 그 뮤지컬 시장은 네. 사실 우리 흔히 생산도 서울이 유일하고 네. 소비도 유일해서 네. 한국에서는 서울이 유일한 뮤지컬 시장이다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네. 그런데 서울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네. 유일하게 좀 특수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네. 대구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네. 10년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최해서 개최가 네. 되고 있는 점은 네. 그건 대구만이 가지는 뮤지컬 도시로서의 네. 굉장히 특별한 그 장점이라고 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서울의 배우들은 네. 대구에서 공연하기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네. 대구 관객만큼 뮤지컬 보면서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도시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 다음에 많이 팔려서 그런 면도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창작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아직은 않았지만 네. 소비 시장으로서는 이제 이대 도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좀 창작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 그 연극하시는 분들도 네. 소극장에 있었지만 자체 제작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전 그게 잠재력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뮤지컬 아카데미도 몇 네. 년째 대구에서 네. 하고 있고 네. 전국적인 전문가들이 대구에 와서 대구의 창작자들을 위해서 네. 교육을 하고 네. 있었고 저는 이런 잠재력들이 곧 대구가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네. 뮤지컬을 자체 제작하는 시장으로 네. 좀 네. 발전하는 계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뮤지컬은 네. 흔히 특징으로 대도시 집중 네. 이제 좀 고부가가치 산업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티켓 가격도 비싸고 네. 그리고 1,000석 정도 규모의 전용관이 있어서 장기 공연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런 공연장이 네. 대도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인프라 면에서는 네. 규모 면에서는 네. 대구가 이제 뮤지컬을 생산하는 도시가 되기에는 네. 여러 가지 좀 성장해야 되는 네. 숙제들이 있긴 하죠. 네. 네. 그런 숙제들 중에 이제 말씀하신 게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창작 뮤지컬이 좀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뮤지컬 전용 극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겠는데 네.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절대적으로. 네, 왜냐하면,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네, 네, 네. 콘서트 하우스도 있고 이런 네. 전용 극장들이 있는데 네. 뮤지컬만은 네. 이 전용 극장이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죠. 아, 왜냐하면 네. 대구는 10년 이상 네. 대규모의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대구가 뮤지컬 도시를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표방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전국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그 공연이 한 달 정도 여기서 공연을 네. 해서 네. 성공한 사례는 없어요. 명성황후도 한 달 정도 해서 네. 오페라 유령도 한 달 정도 네, 해서 그렇죠. 성공했죠. 오페라 유령은 3달 정도. 예, 한 적이 그런 있었죠. 시장은 네. 없죠, 전국에서. 네. 대구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뮤지컬이 연중에 계속 이루어지는 도시라고 볼 수 네. 있는데 네. 그런데도 뮤지컬 전용관이 없는 건 네. 사실은 이상한 거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부산에 원래 소양 아트센터가 뮤지컬 네. 도시로 표방하고 있었어요. 네. 하나 정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 제외하고는. 그런데 최근에 1,700석 규모의 그건 전국적으로 가장 크거든요. 네. 드림 시어터라고 하는 뮤지컬의 전용 극장이 부산에 최근에 개관을 해서 만들어졌죠. 네. 지금 라이언킹이 연일 매진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건 네. 제가 대구에는 좀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구가 뮤지컬 도시로서 계속 생산 구조를 가지려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네. 뮤지컬 한 편이 이루어져서 네. 관객을 계속 유입을 하는 그런 전용관은 네, 필수라고 할 수가 알겠습니다. 있죠. 생산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 구조를 유지하려면은 네네네. 그 뮤지컬 전용 극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산 구조는 오히려 창작 뮤지컬이 그렇죠.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창작과 인프라 확충 네네.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창작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투란도트와 소규모 뮤지컬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 갖고는 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 이 지역의 뮤지컬 산업을 일으키기에는 뭐 지금 뭐 소비 시장으로서는 크지만 네. 지역이 대구 지역이 뮤지컬의 도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창작을 해야지 배우들도 기획자들도 뭐 감독도 음악하는 사람들도 사실 소위 말해서 그 먹고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로도 안 가고 네. 문화가 그만큼 융성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해법을 찾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왜냐하면 민간 자체에서 해결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네.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한 편이 제작되는데 많은 제작비가 이제 소요됩니다. 네. 예, 연극 만드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이나 그리고 세계적인 뮤지컬이 바로 한국에 와서 지금 동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시장이기 네.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의 뮤지컬을 만들 수 있을 때 네. 대구가 창작 뮤지컬을 대구산 창작 뮤지컬로 서울의 관객을 비롯해서 전국의 관객도 끌어들이고 네. 해외의 관객들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본다면 경쟁력을 가진 창작 뮤지컬이 나와야 되죠. 네. 그럼 그런 경쟁력을 가진 창작 뮤지컬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대구 지역의 민간의 극단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대구 이제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고 보는데 네. 대구 지역에 기반이 되는 그 기업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대구 지자체는 또 문광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대구가 뮤지컬 도시라는 점 그래서 뮤지컬을 특화해서 뮤지컬 관광 도시로서 네. 대구가 앞으로 좀 그 도시를 브랜딩하고 네. 그리고 또 대구의 경제에도 기여가 되는 네. 그런 어떤 방법을 찾고 네. 이런 부분에서 뮤지컬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네. 것을 이게 좀 정부에도 계속 알리고 해서 네. 일단 그 대구 지자체의 네. 지원, 네. 예, 그 도움이 있을 때 네. 대구에서 그런 창작 뮤지컬을 만들 네. 수 있는데 그런 창작 뮤지컬은 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보편적인 네.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정도의 퀄리티가 돼야 된다고 네.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또는 세계적인 네. 전문가들로 네. 제작진을 구성해서 네. 굉장히 그 열린 태도와 과감한 어떤 그런 투자 의식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서 네.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서 네.
상설 공연을 해서 관광객을 계속 유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때 경쟁력 있는 창작 뮤지컬이 나온다고 봅니다. 혹시 그 빨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빨래 제작자는 여기 이제 대구 지역 출신 네,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규모도 좀 작고 네. 그런데도 거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중들도 네. 관객들도 많고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뮤지컬들도 많이 나와야지 큰 뮤지컬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실은 지금 한국 뮤지컬 산업도 작은 뮤지컬의 끊임없는 네. 도전과 그 열정에 의해서 지금 그 대형 창작 뮤지컬도 네.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작은 뮤지컬에서부터 도전한 창작자들이 뭉쳐서 네. 팀을 이뤄서 이 대형 뮤지컬을 만든 거고요. 네. 특히 프랑켄슈타인이나 배너는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지역의 신인 창작자들의 그 어떤 열정, 네. 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급선무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네. 특히 작가, 작곡가, 네. 창작 인력 양성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냥 양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협업해서 워크숍 형태의 공연을 계속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환경, 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숙제고 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네. 좋은 창작 텍스트가 나오는 거고 네. 그러면 좋은 창작 뮤지컬이 이제 시장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대구 뮤지컬 아카데미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 보고요. 네. 21일 날 이제 올해로 제 13회죠. 13번째 대구 국제 그 뮤지컬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그동안에 그 공헌을 뭐 많이 한 것으로 인식돼 있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데 약간 또 미흡한 점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더 발전했으면 좋을까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네. 시간이 다 돼서 그 부분 마지막 말씀으로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지금 거의 유일한 국제 규모의 뮤지컬 페스티벌이고 이 뮤지컬이 페스티벌을 그 지속적으로 주최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뮤지컬 팀 한 팀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 뮤지컬 페스티벌은 자본이 받쳐줘야지 가능한 네. 거여서 네. 그 점에서 지금 그 많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국제적인 규모의 페스티벌 계속 해온 점은 저는 굉장히 대단히 평가하고요. 대단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프로그래밍 할 때 해외 공연을 초청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계를 지닌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하고 최근에는 또 웨스트엔드까지 네. 다양한 뮤지컬들을 이제 해외 뮤지컬들을 유치를 해서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이런 작업을 하는 점들은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의 이제 뮤지컬 팬들이나 일반인들을 좀 많이 대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네. 대구가 이 지역 축제를 좀 넘어서는 네.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뮤지컬 축제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외 초청 공연에 그 유치 네. 초청을 할 때 그 프로그램 구성 면에서 네. 좀 더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네.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프로그래밍이 네.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점은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그 집행위원회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초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 받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그거는 그 딤프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좀 더 차별화된 굉장히 질 좋은 그런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대해서 대구 지역이 좀 더 프로그램하는 차원에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멀리 떨어진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 뮤지컬, 지역 뮤지컬 산업의 발전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 주제는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떤 분야에서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